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특별히 힘들었던 것도 아닌데 유난히 피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도 있죠. 몸이 항상 개운치 않고 무기력하고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피로감, 만성피로,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군. 피곤함을 느끼는 여러 증상들과 함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위험이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오늘은 만성피로 증후군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신해철의 더 히어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도 피로감에 한몫을 하고요. 평소보다 무리했을 때, 잠이 부족했을 때도 피로감은 올라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별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매일이 피곤하다면 이유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로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피로하다, 과로를 했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는 이사를 했다, 이래도 피곤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 제일 피로에 흔한 게 우리 봄철에는 이제 춘곤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밥만 먹으면은 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름에도 이제 열피로, 여름 피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여름철에도 더운 무더위 때문에 또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땀도 많이 흘리고 수분이나 전해질 이런 것도 빠져나가면서 피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냉방병의 일종으로 또 특히 이제 요즘 시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실외와 실내의 큰 온도 차이 또는 건조한 그런 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냉방병의 일종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을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매일이 피곤한 느낌, 개운치 않은 몸 상태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불리는 경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피로 증상을 느끼는 거나 어떤 느끼는 감각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고 원인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기간으로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감이 1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지속성 피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사를 하거나 해서 피로해도 잠깐 쉬었더니 좀 나아지거나 며칠 좀 힘들었는데 피로감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쉬어도 좀 낫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 또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중에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또 반복적인 피로를 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또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피로감이 심한 정도가 심해서 극심한 탈진감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방해를 하거나 해서 어떤 진단 기준에 맞으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또 진단하는 것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하면서 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피로의 그런 양상들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성피로 증후군에 해당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가장 널리 만성피로 증후군 기준들은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눈다고 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증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을 느끼면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또 질환의 원인은 또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도 줄이고 했는데 피로 증상이 또 좋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피로 증상 때문에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감소, 인후통 또는 목이나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붓거나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관절통이나 두통 또는 잠을 자고 있거나 상쾌하지 않은 증상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이제 운동하고 나서 24시간 이상 굉장히 지속되는 피로감 이 8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반복이 된다면요. 오히려 피로감에 무뎌질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려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기본적인 만성 피로증후군의 진단이 네. 굉장히 일상에 지장을 받는 상태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났는데 보통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면 오히려 좀 기운도 나고 오히려 좀 체력이 좀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회복도 안 되고 만약에 업무 능력이 평소에 하던 능력인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네. 뭔가 이제 마무리도 안 되고 계속 이제 뭐 존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제 뭐 건망증처럼 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고 또는 뭐 두통이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심한 다른 일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 단순히 피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좀 심해지는 것이 이런 만성 피로증후군이 좀 더 오래되고 방치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무서운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상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만성 피로가 길어지면은 네. 뭐 당연히 이제 일 능력들 또는 뭐 활동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대사를 쓰는 것도 당연히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섭취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입맛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밥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소화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이제 식사도 잘 하고 소화도 잘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로가 누적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전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드니까 대사량도 필요한 그런 에너지량도 줄어드니까 또 밥맛도 없고 또 먹고 나서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더부룩해지고 항상 뭐 가스가 찬다든지 그러면서 밥 먹는 것도 귀찮다. 뭐 밥숟가락 들림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우리 뭐 봄철로 따지면 우리가 식곤증 먹고 나면 바로 이제 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는 양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로감은 푹 자고 일어나면 풀리는 건데 그런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휴식과 상관없이 계속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만성 피로증후군 아까 진단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도 줄이고 했는데 일도 안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회복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피로의 성격도 만약에 일반적인 피로감은 그냥 잠깐 뭐를 했으면 잠깐 피곤하다가 또 잠깐 쉬고 앉아 있으면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지속적이면서 이제 탈진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뭔가 정말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도 되고 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잘 숙면을 했다 그러면은 에너지도 좀 충전도 되고 뭐가 식욕도 돌고 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도 않고 계속 이제 졸리거나 눈도 잘 안 떠지는 것처럼 이제 좀 그럴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운동하고 나서도 운동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 휴식도 하고 또 먹고 나면 오히려 또 더 기운이 나는 그런 근력도 생기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운동을 해도 충분히 뭐 24시간 이상 쉬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될 때 뭔가 몸이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가 플로가 빠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로 계속 피곤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성 피로로 고생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할까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도 분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만성 피로는 한 1개월 정도 이상 지속될 때는 이제 지소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피로감이 단순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이제 많은 탈진감이 날 때 또는 이제 다른 원인 질환들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보고요. 만약에 어떤 다른 질환들이 있어서 또는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불안 장애가 있거나 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또는 빈혈이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나타나는 피로들은 이제 만성 피로로 이제 느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 피로가 좀 더 이제 광범위한 그런 용어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다른 뭐 그 피로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질환이 없을 때 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의 기준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지적이 된다는 건 또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원인이 없지
있지만 이제 만성 피로가 오는 것과 밀접한 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항상 이제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뭐 사상무궁 소원부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얻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성과도 없고 실망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작은 나름의 성취감이 있어야 또 이렇게 기운도 나고 즐거워지는 건데 네. 또 그러지 않으면 또 많이 피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뭐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화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바로 이 화기가 우리 몸의 그 원천적인 그 기운의 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서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나 이런 데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주변에 있던 소리가 나거나 어떤 뭔가 변화들을 굉장히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에너지 기운들이 자꾸 새고 있다고 표현을 해서 네. 뭐 많이 기운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너무 긴장돼 있는 분들은 오히려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방전되는 그런 상태가 그 쭉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피로감이나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발 요인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단순히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가장 이제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독감이나 또는 뭐 우리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생긴 다음에 오히려 다 이제 치료가 되고 뭐 감염은 나았는데 오히려 이제 만성 피로감이 계속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나 또는 뭐 과로를 하고 나서 우리가 뭐 번아웃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제 만성 피로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결핍이라든지 또는 식생활이 무너지거나 생활 패턴들이 무너졌을 때도 올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은 어떤 질환들도 있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서 뭐 식생활 패턴들이 바뀌거나 또는 수면 패턴이 바뀌거나 또는 뭐 운동이나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거나 깨졌을 때에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어떨까요?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있을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피로감을 계속 많이 호소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뭐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나른하다. 뭐 그리고 의욕도 없고 또는 업무하는데 이제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심하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업무 생각만 하면 이제 머리가 계속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런 피로감뿐만 아니라 뭐 통증이라든지 또는 뭐 소화 장애라든지 또는 어떤 소리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극심하게 탈진감 뭔가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의욕도 없고 뭔가 일상적인 부분들에서 좀 힘들어하거나 또는 가벼운 운동도 잘했던 사람들도 이제 운동도 하기 싫고 뭐 정말 에너지가 뭐 정말 3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게 의욕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화장애도 느끼고 탈진감도 있고 참 일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깨질 수 있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잠을 잘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피로가 더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도 그렇겠네요. 있고 또 어떤 분들 이제 그 브레인 포그에서 뇌가 안개 낀 것 같다, 뭐 머리에 뭐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다 해서 우리가 두중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머리가 멍하고 뭐 오히려 뭐 대화나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화장애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맛도 없어서 뭐 오히려 기운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고 또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활발하게 외출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도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게 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단순히 증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뭐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성 피로 증후군인 분들이 생활 습관으로 좀 피로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많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항상 이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피로감이 될 때는 휴식을 오래 하는 게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휴식을 멈추고 오히려 가볍게 운동을 좀 하거나 네. 중간중간에 휴식과 운동을 좀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잠자는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피곤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전에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요즘에 핸드폰이나 다른 SNS를 하게 되거나 네. 자극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우리가 밥맛이 없다 그래서 밥을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약이라고 우리가 약과 음식은 똑같다고 하는 것처럼 약 먹듯이 식사를 조금 안정적이고 좀 균형 있는 식사를 좀 챙겨 먹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는 오히려 밥맛이 없다고 그냥 당연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냥 정말 약은 안 먹더라도 식사는 좀 잘 챙겨 먹는 영양을 좀 챙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필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기는 쪽으로 식생활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부분들을 균형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만성피로 증후군은 몸의 어떤 상태로 보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허로라고도 표현을 하고 노건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허로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제 허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동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극심하게 뭔가 소모됐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한의학에서 가장 이제 기운을 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피로가 간 때문이야라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후천직이라 그래서 비위 기능, 먹고 소화시키는 그 비위 기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운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잘 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비위 기능이 또 좋아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 기울이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오면은 우리가 화병처럼 기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성피로 증후군이 오래일수록 건강에도 영향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피로가 원인이 돼서 피로 때문에 다른 질환이 온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질환을 발견 못했다가 피로가 원인이 돼서 이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됐는데 개선이 안 될 때에는 꼭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또는 염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고 좀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불면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의 신체화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게 돼서 그런 경우들은 또 어떤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울감이나 있는 것들이 다른 증상은 다 없는데 그냥 피곤한 걸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좀 회복도 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로다. 그럴 때는 허한 거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 대표적인 보약들이라고 하는 개념들 우리 몸을 기운도 보충해 주고 양기도 보충해 주고 혈도 보충해 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을 한약들을 좀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게 보충 우리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에 좀 기운을 좀 좋게 해서 비위를 좀 좋게 하면서 기능들을 좀 올려주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쌍화탕도 감기약이 아니라 사실 음양이 쌍보라고 해서 오히려 간 피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서 육체적인 피로까지도 좋게 하는 것들이 이제 쌍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이 아니라 내가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육체적으로 좀 피로날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줘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 허로하거나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육미지향탕이라고 해서 이제 신기능을 좀 보충시켜주는 약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 피로감이 어느 장부가 약해서 왔다고 진단이 되면은 그 부분을 장기를 좀 더 기운을 보충해주거나 뭐 도와주는 그런 보하는 약들이 다 처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또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또 잡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 주신 한방 치료와 함께 운동이라든지 증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이제 보면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이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운동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해야 된다고 해서 난 피곤한데 막 참고 가서 뭐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뭐 심박을 많이 올리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전투 운동이라고 해서 심박의 뭐 60%, 70%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만약에 뭐 러닝이 아니라 가벼운 조깅들 우리가 심박을 점점 이렇게 올려서 짧은 시간 또는 뭐 좀 강하지 않은 뭐 5분에서 15분 정도를 뭐 꾸준히 해보고 매주 뭐 1, 2분씩 조금 늘린다든지 또는 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늘리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런 운동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이런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지속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니까 정말 먹고 휴식을 위해서 계속 쉬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힌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로하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순환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오래되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도 꼭 받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휴식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제 순환시키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잠자는 거나 먹는 것도 우리가 절도가 있으라고 하는데 규칙적인 시간에 좀 잠자는 것들을 좀 일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피로 등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안 좋고요.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충분히 낮에 많이 자고 뭐 밤에 이제 오히려 안 자는 것도 잠의 수면의 총량이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낮에 햇볕 있을 때 활동을 해주고 밤에 이제 해가 지면은 잠을 자고 하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운의 순환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너무 늦게 자거나 또는 이제 운동도 오히려 막 저녁에 너무 늦게 해서 오히려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는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좀 피곤한 상태를 유지가 되면서 나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피곤해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운동 시간을 좀 바꿔서 낮에 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좀 숙면을 하시는 방법도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성피로와 구분되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들지 않는 뇌. 뇌가 잠들면 큰일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잠들지 않는 뇌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뇌는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쉬고 있을까요? 쉬고 있다. 같이 자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우리 뇌가 우리가 몸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는 잠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뇌가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뇌가 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경색, 뇌 관련 질환이 급격하게 늘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한창입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이게 단순한 회복 시간이 아니라 뇌의 기능을 회복하고 신체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쌓여있던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해소할 수가 있는 거고 불필요한 정보라던가 기억 같은 노폐물들을 뇌에서 제거하고 일종의 생물학적인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때, 뇌가 휴식할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이러한 상식을 정면으로 깨트립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뇌와 수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식을 깨트리는데요.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투렛 증후군, 틱장애, 파킨슨병, 뇌전증, 다양한 뇌 관련 질환을 수술하면서 뇌 기능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온 일본의 히가시지마 다케후미가 이 책을 썼는데요. 저자는 책을 통해서 뇌가 원하는 진정한 휴식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뇌 건강을 위해서 수면이나 아니면 당분보다는 오히려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극이 휴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들었던 주장과는 다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면이 절대로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분명히 수면이 필요하죠.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면보다 자극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과 수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 수면보다 자극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예, 히가시지마 다케후미는 약 2년 전에도 일본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인물이거든요. 사실 마작 그러면 일본 사회에서 도박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 마작이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엄마들 사이에서 마작이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 히가시지마 다케후미 이분이 있는 건데요. 그는 규칙을 모르는 6세에서 15세 어린이 20명에게 1년 동안 마작을 하게 한 뒤에 IQ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IQ 평균치가 106.05에서 113.75로 올랐다라는 사실을 논문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일본 사교육 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작 열풍이 불었고요. 또 이 마작 그 초등학교 리그까지 생겼고 동아리에도 마작 활동이 자리를 잡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가시지마 다케후미가 작년에는 일본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일본어로 불야뇌거든요. 이 책이 출간된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야 한다라는 강박을 버려라. 우리 뇌는 잠들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과 다른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글쎄요. 수면은 뇌 노폐물을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신경외과 의사로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뇌를 관찰하고 만져보고 했다고 그래요. 저자는 수면 중에도 사실 우리 뇌는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이 사라진 어두운 사무실 이미지가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밝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이미지라고 떠올리면 되는 거죠. 마치 불야성 같은 이미지. 그래서 책의 일본어 원서 제목이 불야뇌인데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문을 닫지 않아도 쓰레기를 청소하고 선반에 재고를 보충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우리 몸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뇌는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작동되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하게 단련할 수 있는 장기이긴 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육은 몸의 조직 가운데 가장 빠르게 노화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뇌는 노화하지 않는다라는
라고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뇌세포가 주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그런데 뇌세포가 감소하는 것이 곧 노화는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해봐도 검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파일을 찾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뇌세포가 소멸되는 이유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뇌세포는 삭제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뇌가 노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망각이라고 하는 건 네. 뇌의 본래의 고유한 중요한 기능이고 사람들은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중요한 정보들을 더 빨리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가 신경외과 의사로 평생 뇌 건강을 살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퇴화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퇴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슬픈 일이죠. 네.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꼿꼿했던 허리는 굽고 네. 잘 보이던 눈도 흐릿해집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예전같이 먹을 수 없어요. 걸음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뇌도 비슷한 증상을 겪죠. 무언가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뇌도 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 네.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뇌 건강이 단지 노화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큰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뇌의 퇴화는 나이가 아닌 자극의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나이가 들기 때문이 아니라 자극 부족으로 퇴화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대표적인 노화 증상 가운데 하나인 치매 발병의 경우 네.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진 노폐물은 우리가 자는 동안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뇌 속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치매 초기 증상이 수면 부족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라는 건데요. 네. 뇌는 직접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재우는 보육교사에 가깝고 네. 오히려 깨어있는 동안에 더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극 부족이 오히려 뇌를 늙게 한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뇌를 많이 씁니다. 자극을 많이 주죠. 근데 나이 들수록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가 나이가 든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뇌가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가 나이가 든다. 이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상식을 좀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뇌 건강과 수면 부족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노년 우울증과 수면 부족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노인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죠. 그러시죠. 그러다 보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고 당연히 다시 밤에는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네.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있는 듯한 멍한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를 의심을 하고 모든 게 다 수면 부족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책은 노년 세대의 고민인 수면 부족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수면 부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잠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네. 책에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는다면 수면보다는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극이 없으면 뇌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저자는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네. 뇌 역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이나 리드미컬한 전신 운동이 뇌에 매우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외국어 학습 역시 뇌에 잘 쓰지 않는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단 음식을 줄이는 것, 네. 독서와 클래식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뇌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스마트폰 게임. 네. 사실 이것도 적절하게 이용하면 고령층의 뇌 건강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밀집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야외로 나가는 것도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극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극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이게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뇌 질환입니다. 근데 재활 치료 중에 음악을 틀어주면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음악의 청각 자극 덕분이기도 하지만 네.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좀 유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이 몸의 움직임 때문에 네. 실제로 뇌의 기저핵 내 도파민 양이 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병 학회에서 음악 요법은 이제 당연하게 등장하는 주제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은 어떤 음악 구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안 증세 같은 경우 네. 음악 요법으로 비발디의 사계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만큼 음악이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파킨슨 병은 환자 본인이 젊을 때 좋아했던 음악들을 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몸을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서 역시 건강한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네. 특히 문학이나 만화를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말고 네. 문학을 읽는 이유는 네. 이 문학을 읽으면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 주인공이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다음을 예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은 다른 책에 비해서 예측하면서 읽는 활동이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면 긴장하게 되고 네. 맞으면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예측과 보상의 행위가 네. 자율신경계에도 적용이 돼서 부교감신경을 우수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이완 상태로 전환시켜준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자극 다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극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활동이 줄어들고 자극도 줄어드는데요. 건강한 자극에 대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뇌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는 커지고 자극을 받지 않는 부분은 수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만 단련하면 뇌의 기능의 균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양한 활동을 할수록 뇌의 여러 부위가 골고루 커지면서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다. 네. 이거 역시 적절한 자극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독서, 외국어 공부 같은 지적인 자극은 네. 시냅스를 활성화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단식이나 명상이나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도 뇌의 또 다른 부위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활동. 이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생은 참 재밌네 라는 감각을 깨워준다고 그럽니다. 네. 반대로 이런 자극이 없다면 삶이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고 그렇죠. 인생이 참 재미없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편안하고 자극 없는 일상,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이미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는 동안 우리 뇌는 나이 들고 병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가 두렵다면 저자는 많이 자는 것보다 네. 외국어를 배우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책 잠들지 않는 뇌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률의 뒷모습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